안녕하세요, 뻘즈정소의 뻘짓입니다. 이번에는 중국에서 재미있는 CPU 세트를 사봤어요. 일단 박스부터 살펴보죠. 박스를 보면 메인보드 회사 이름이 쥔샤예요. 처음 들어보죠? 저도 처음 들어봐요. 이 X99라는 데서 느껴지시겠지만 컨슈머용 라인업이 아니라 HDT 라인업, 즉 제온 CPU를 활용하는 보드죠.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듀얼 소켓이라 가지고 CPU를 두 개 꽂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성을 소개해드리자면 12코어 24스레드 E5 2675 V3 CPU 두 개, 8GB DDR4 ECC 램 64GB, 그리고 이 X99 메인보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격이 놀라지 마세요. $576예요. 하나 69만원 정도인데 컴퓨터 부품은 대부분 관세가 없어서 부가세 7만원 정도만 내면 들여올 수 있죠. 이게 왜 놀랍냐면 16코어 32스레드인 라이젠 9 3950X가 95만원이거든요. 근데 얘는 24코어의 메인보드 64GB 메모리까지 하고도 20만원이 남아요. 남는 돈으로 쿨러랑 파워, 케이스를 사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사봤어요. 제가 사온 부품은 차차 설명드리고 일단 박스부터 까면서 말씀드릴게요. 박스가 좀 전반적으로 어디 성한 곳이 없는데 바다를 건너와가지고 뭐 그러니 해주세요. 앞이랑 뒤랑 똑같이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열면 포장은 나름 꽤 신경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위에 판도 있고 뭔가 좀 정돈이 안 된 느낌이긴 하지만 뭐 요 정도는 액으로 봐줄 수 있죠. 여기 백패널도 잘 살아있네요. 그리고 뭐 알 수 없는 무슨 카드와 함께 그리고 메모리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SATA 케이블 하나도 꽤 귀엽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메인보드를 이렇게 드러내면 메인보드에 이미 CPU가 박힌 채로 나와 있네요. 그런데 제가 이 보드를 X99 메인보드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X99 보드가 아니에요. 여기 칩셋 부분을 뜯어내면 원래는 마킹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마킹을 다 지워놨어요. 아무튼 이런 보드의 특징이 뭐냐면 원래 X99 보드는 굉장히 비싸요. 하지만 그거보다 하위인 칩셋을 이용해가지고 나름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X99로 인식이 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얘는 X99가 태생부터 나온 녀석은 아니에요. 하지만 중국이 기술력으로 요거를 해결한 거죠. 뭐 인식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CPU를 보면 제온 E5 2678 V3인데 컴퓨터로 치면 4세대 하스웰 기반이고요. 12코어 24스레드에 부스트 3.1GHz 그리고 TDP는 120W예요. 아무래도 TDP가 조금 높다 보니까 발열이 좀 걱정이 되는데 그거는 이따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제온 CPU의 전통적인 특징은 여기 위쪽에 보면 숨구멍이 이렇게 나 있죠. 이 숨구멍이 있는 이유는 CPU를 만들 때 뚜껑이랑 다이랑 이렇게 딱 붙이잖아요. 근데 이 뚜껑을 붙일 때 실리콘을 사용하는데 이 실리콘이 굳으면서 이제 기체를 만들어낸대요. 근데 이 기체가 나갈 구멍이 없으면 약간 뒤틀리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숨구멍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옛날 인텔 CPU 뭐 펜티엄 4 이런 애들을 보면 구멍이 나 있고요. 그리고 요즘 나오는 CPU들도 밑부분을 자세히 보면 실리콘이 봉합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다시 보드로 넘어와서 CPU가 두 개가 장착되는 보드가 사실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도 예전에 서버에 구축 한번 했을 때 이외에는 거의 진짜 오랜만에 보는데 이 두 개의 소켓 중에서 CPU를 하나만 꽂아도 작동하냐고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일단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1번 CPU에 지정된 메모리 채널, 2번 CPU에 지정된 메모리 채널 이렇게 각각 따르기 때문에 1번에 꽂았으면 이쪽에 메모리를 꽂아야 하고요. 1번 CPU가 없는데 2번 CPU 소켓에만 꼽으면 작동을 안 해요. 근데 일단 보드를 보면 뭔가 중고 같은 느낌이 전혀 없이 새 보드예요. 네, 요거는 새 보드가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칩셋만 따로 커스터마이징 해서 이제 새로운 보드에 붙인 거기 때문에 보드는 새 거고 이제 CPU는 중고고 아마 램도 중고일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된 보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회사의 정보나 아니면 이 보드의 정보나 이런 게 자세히 나와 있지가 않아 가지고 상세하게 확인은 불가능한데 일단 요 정도 CPU를 굴린 데는 뭐 괜찮은 전원부를 가지고 있다고 이제 해외에서 말하더라고요. 재밌게도 하단에 SATA 포트가 10개가 있고요. 그리고 디버그 코드도 있는 걸 보아하니 예상으로 꽤 구성 자체는 좋은 것 같아요. 후면 포트 구성은 USB 3.0 포트가 4개, USB 2.0 포트가 2개가 있고요. 재밌게도 디스플레이 포트로는 RGB 포트만 있고 랜슬로 또 2개가 있지만 둘 다 그냥 1GB 램이에요. 그럼 램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게 기본적으로 서버용 램은 ECC 램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DDR4 램이나 이런 거랑 조금 달라요. 그래서 원래 이제 이런 서버용 보드에 우리가 쓰는 DDR4를 꽂으면 작동이 안 되거든요.
근데 얘는 또 칩셋을 교조해가지고 일반 DDR4를 껴도 된다고 스펙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모로 좀 특이한 구성인데 제가 사용한 다른 제품들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CPU 쿨러로는 잘만이 CMPS 17X를 가져왔어요. 201의 소켓을 지원하면서 다른 CPU를 간섭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원펜이고, 그리고 성능이 좋은 것 중에서는 얘가 그나마 가장 좋아 보이더라고요. 파워는 델타-E GPS 850HB를 가져왔고요. CPU의 전력 소모가 많아서 850W, 그것도 80 플러스 플래티늄으로 선택을 했고요. 이 파워를 선택한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델타. 일단 델타 하면 서버용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는 파워거든요. 거의 뭐 1, 2위를 다투다시피 하는데, 뭐 소비자용으로는 좀 많이 다운그레이드가 됐다는 얘기가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델타니까 서버도 준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장 장치를 많이 달 것을 대비해서 일부러 3.3V와 5V가 많은 파워를 골랐어요. 델타 파워 같은 경우에는 3.3V와 5V가 25A인데 비해서 다른 파워들은 19A, 20A 요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케이스는 에코이 33RS 스피릿을 가져왔고요. 이 케이스를 선택한 이유는 아무래도 좀 서버용이기 때문에 전면이 메쉬여야 하고요. 그리고 LED가 그렇게 광량이 많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ATX 규격이 메인보드를 지원하면서 CPU 쿨러의 높이가 어느 정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서버용 보드를 이런 일반 대탑에 넣어보는 건 처음인데 한번 같이 도전해보죠. 먼저 CPU 쿨러부터 달 건데, 바람이 방향을 생각해보면 얘가 뒤쪽이니까 이렇게 나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CPU 쿨러도 이 방향으로 이렇게 장착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가이드 세팅은 완료됐고, 이제 서머를 바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덮으면 끝인데, 이게 아무래도 제온이 일반 CPU보다 조금 크거든요. 자, 이렇게 인텔 CPU를 옆에 두면 한 요 정도 크기로 요만큼이 남고요. 그리고 라이젠 CPU를 요렇게 가져와도 요만큼이 남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서버량이 조금 더 많아야겠죠? 그런데 쿨러의 높이 때문에 요게 아슬아슬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먼저 램을 다 꽂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요 방열판을 꽂도록 할게요. 팬 쿨러를 요렇게 맞닿은 다음에 클립을 탁탁 끼워주면 되기 때문에 이 팬을 꽂는 거는 굉장히 쉽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CPU 쿨러를 둘 다 설치 완료했어요. 다행히도 여기 사이에 간섭은 따로 없네요. 그럼 이제 케이스에 넣을 차례입니다. 자, 이렇게 케이스를 가지고 왔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ATX 보드이기 때문에 아마 보드가 요 정도까지 사이즈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SSD 가이드가 간섭이 되기 때문에 SSD 가이드를 모두 떼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케이스가 그렇게까지 두껍진 않네요. 이게 요렇게 손으로 하면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뭐 그래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긴 한데, 사실 제가 이거 산 이유가 가격이 싸서였거든요. 이 오픈마켓에서 한 7, 8만원 정도에 판매하는데 컴퓨전에서 5만원대에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냉큼 사왔어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델타 파워가 가성비가 여러모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혹시나 싶어서 파워를 델타 걸로 샀고요. 얘가 모듈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선이 주렁주렁 달려있어요. 이거를 모두 정리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죠. 와, 선이 너무 많은데요? 이거를 언제 다 정리를 하지? 제가 이래가지고 풀 모듈러 파워를 좋아하는데 한번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풀 모듈러 파워로 가는 건데 요거는 조금 아쉽네요. 이거를 조금 무리하더라도 델타 파워로 진행을 했거든요. 여기 메인보드를 보면 여기 4핀, 여기 4핀으로 총 2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델타 파워에 CPU 보조 전원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풀 모듈러 시소닉 파워를 쓰도록 할게요. 시소닉의 850W 80 플러스 골드 파워를 가지고 왔어요. 아쉽게도 플래티넘보다 한 단계 아래인 골드지만 훨씬 성정리가 간편한 거죠. 제가 필요한 선만 뽑아왔는데 이것밖에 안 돼요. 정말 역시 모듈러를 한번 쓰면 저런 파워는 쓸 수가 없겠더라고요. 메인보드를 꽂기 전에 여기 백패널을 꽂아주고요. 지금 백패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새거예요, 새거.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메인보드를 장착했어요. 이제 나머지 선이랑 이제 정리만 조금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래픽 카드만 넣으면 끝이에요. 자, 이렇게 조립을 완료했어요. 자, 그럼 이제 잘 켜지는지와 함께 윈도우까지 설치해가지고 과연 이 24코어 48스레드가 제대로 잡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세팅을 했는데 과연 잘 켜질까요? 이렇게 비품과 함께 부팅이 돼요.
지금 이런 식으로 비품을 내면서 오류가 떴거든요. 보시면 CPU 두 번째 CPU의 지금 램을 확인하라고 하네요. 이거 어떻게 확인하나 싶었더니 여기 잘 보면 각 램 소켓마다 옆에 LED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아래 한 개, 위에 한 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도 아래 한 개, 위에 한 개 잘 켜져 있죠. 그리고 이쪽에도 지금 보시면 아래 한 개, 위에 한 개, 두 개가 켜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 보면 지금 두 번째 CPU 아래쪽이 지금 아래쪽에는 한 개가 켜져 있는데 위에 쪽에 한 개가 안 켜져 있거든요. 아마 이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저 소켓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를 확인했는데 아무래도 램 소켓 자체가 나간 것 같아요. 뭐 접점 부활제도 써보고 램을 바꿔도 보고 뭐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램 소켓 자체가 LED가 안 들어오고 계속해서 이제 확인을 하라고 메시지가 뜨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소켓 부분이 좀 나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초기 불량인지 아니면 제가 하다가 좀 끌었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아쉽네요. 자, 모든 메모리를 이렇게 떼어내 주도록 하고요. 이게 두 번째가 문제였으니까 두 번째, 네 번째를 쓰지 않고 첫 번째, 세 번째에 이제 이 3.16GB 짜리를 꽂아보도록 할게요. 문제가 됐던 소켓의 램을 제거를 했고요. 한번 부팅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부팅이 됐고요. 한번 바이오스에 들어가 볼게요. 바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까지 최신 스타일은 아니네요. 디자인적으로는 예쁘지 않은 바이오스가 들어가 있고요. 뭐 메뉴 자체는 평범한 것 같아요. 여기에 전력 조절이라던가 뭐 이런 옵션도 있고 요거는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쪽에 지금 NVMe SSD도 정상적으로 잘 인식한 것을 볼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윈도우를 깔아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팅이 완료됐고요. 먼저 작업 관리자부터 들어가 볼게요. 야, 작업 관리자가 기대되는데 지금 보시면 24코어 그리고 48스레드로 정상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레드로 표시를 하면 야, 48스레드가 위험이 어마어마하네요. 와, 안 쓰는 코어가 너무 많습니다. 한번 CPU 제트도 켜가지고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12코어 24스레드 그리고 제온 E5라 나와 있고요. 그리고 소켓이 1, 2 해서 총 2개의 CPU가 장착되어 있다고 표시되고 있죠. 자, 그러면 한번 클럭도 확인해 봐야 될 텐데 간단하게 CPU Z로 부하를 줘보도록 할게요. 100% 부하를 줬을 때 클럭이 지금 2.9GHz로 그렇게까지 높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48스레드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질보다는 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메모리 쪽도 보시면 쿼드 채널로 메모리가 48GB 잡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메모리 클럭이 2400이라 했는데 2133밖에 되지 않네요. 요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온도와 전력 소모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자, 프라임 15 스몰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과연 이 잘만 CMPS 17X 정도로도 부하를 잘 버티는지 확인하려 했는데 그냥 꺼져버리네요. 아무래도 좀 구형 프로그램이라서 부하가 제대로 먹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간단하게나마 그냥 CPU Z AVX2로 한번 부하를 줘보도록 할게요. 온도를 보시면 50도 정도로 온도 자체는 꽤 정숙한 것을 볼 수 있어요. CMPS 17X 정도면 이 정도는 뭐 잘 버텨주는 모양이네요. 의외로 12코어 제온 E5가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네요. 그리고 전력 소모로 보면 125W로 지금 총 2개의 CPU니까 합하면 CPU 전력만 250W 정도 먹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중국에서 구매한 가성비 24코어 48스레드의 구성을 살펴봤는데 좀 더 자세한 성능 테스트와 라이젠 9 3950X와의 비교는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램 소켓이 하나가 지금 먹통인 게 너무 아쉬워요. 이게 제 잘못인지 아니면 이게 원래부터 보내줄 때부터 이랬는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은 못하겠습니다만은 요거는 조금 아쉽네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다시 봅시다.